어차피 정성을 들이던 안 들이던 지도 교수님은 초안을 가져가면 무슨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냐고 하실 겁니다. 다시 교수님께 드리는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저널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이 졸업을 위해 써야만 하는 논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저널 논문을 썼을 때 깨달았던 팁들까지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먼저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저의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논문이 어떻게 게재되는지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 이후 작성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도 교수님이 주신 일과 과제를 하면서 나온 연구 성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자신의 실적으로 기록되겠죠?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크게 학술대회와 학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끊임없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찾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또한 학회 논문과 학술지 논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실제로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면서 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다양한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연구 분야도 서로 공유해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 가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실에서 열심히 논문을 작성해서 학술지 웹사이트에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제출한 논문이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자신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학술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실제로 논문 작성은 내가 하는데 저작료를 받기는커녕 게재료를 오히려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축된 논문 시스템상 학술대회와 학술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내 논문이 게재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자체가 나의 실적이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연구자는 취업할 때 써먹을 수도 있고 새로운 연구과제도 딸 수 있는 거죠.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출 비용이나 심사 비용 같은 건 따로 없고 논문이 통과되었을 때 학회 참가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전통이 있는 학술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수십 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술지의 경우 또한 논문 제출 비용이나 심사 비용은 따로 없지만 논문이 통과되어 게재되기 전에 게재료를 내는데요.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비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논문 게재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대회의 경우 자신의 연구 성과를 요약본으로 잘 작성하여 정해진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술대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격, 불합격 판정이 나게 되고요. 만약 합격을 받게 되면 최종 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술대회는 주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또는 학교에서 개최되게 되고요. 학회장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니 해외학회 같은 곳에 참여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거쳐 좀 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학술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 맞는 학술지에 제출하는 경우 학술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 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은 곳은 1개월 이내인 곳도 있고 긴 곳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전공마다 천차만별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는 한국말로 영향력 지수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술지가 인용된 횟수를 분석하여 이 학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학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입니다. 이런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내게 되면 전공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졸업하면 불러주는 곳이 꽤나 많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연구자가 가진 총 논문의 임팩트 팩터 합산이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면 충분히 국내의 괜찮은 대학교의 교수 자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점짜리 학술지에 2개 저널을 게재하고 졸업했습니다. 전공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떤 전공 학생은 20점으로 졸업하고 어떤 다른 전공 학생은 10점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공이 다르다면 누가 뛰어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는 분야, 즉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나 전기모터 이런 거는 수십 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 숫자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요즘 유행하는 전공인 인공지능 관련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몇 점짜리 학술지에 몇 개 논문을 써야 졸업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한 개 저널로도 충분히 졸업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의 말을 잘 따르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널은 심사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심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딱 봐도 좋은 결과를 받는다면 아주 축하받을 일입니다. 별로 고치지 않아도 게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출해서 이런 결과를 받는 논문은 제 학위 과정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심사하는 리뷰어들이 까다롭다는 반증이겠죠? 여하튼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졸업에 한 발짝 성큼 내딛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와 같은 결과를 대부분의 논문이 처음 제출하면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뷰어의 심사 코멘트를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답변하고 그에 맞게 저널 논문이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리뷰어 마음에 안 들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다시 한번 이런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뷰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문구가 왔습니다. 리뷰어들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지금은 거절하지만 기회 한 번 더 줄게. 받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면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결과를 처음부터 받는다면 그 학술지에는 논문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고 연구 주제의 질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거절 사유는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전공 분야에 더 낮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학술지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두 개의 저널 논문을 게재하면서 깨달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회의 리뷰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학부생도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가 불가능하도록 설명을 할 정도로 친절하게 저널을 작성해 두어야 비로소 리뷰어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관심을 1이라도 가지고 보게 되는 점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남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저는 이 능력을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처음 저널 논문을 작성하시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는 처음부터 저널을 엄청나게 공들여서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작성한 논문 초안을 교수님께 들고 가면 98% 이상의 문장들이 모조리 수정되는 참사를 겪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논문 작성 팁 중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무조건 초안을 빨리 작성하여 교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논문이나 지도 교수님 논문을 정독해 보시고 논문 작성에 대한 감을 잡으신 이후 그걸 모방해서 우선 써보는 겁니다.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대략 20일 정도의 시간을 정하고 초안을 완성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초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모두 번역되어 있어야 하고 그림과 데이터 등의 어느 정도 논문의 짜임새에 맞게 있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초안을 바로 지도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논문을 빨리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 내용과 이어지는 팁인데요. 어차피 정성을 들이던 안 들이던 지도 교수님은 초안을 가져가면 무슨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냐고 하실 겁니다. 몇 분 정도 꾸지람을 들어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조언대로 또 빠르게 고쳐서 다시 교수님께 드리는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저널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식음을 전폐하고 자나깨나 논문 생각만 하면 일주일 만에 초안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처럼 식음 전폐까지는 못했고요.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논문 작성만 한다는 가정하에 현실적으로 3주 정도면 다 써지더라고요. 물론 확실한 연구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지도 교수는 다른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원생 논문 지도하라고 학교에서 월급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포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을 내시는 여러분은 당당하게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지도 교수님이 귀찮다고 느끼실 정도로 찾아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보는 게 약간 불편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교수님의 지식 하나하나 본받으려 하고 빼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의 졸업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인트로덕션 부분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논문의 주 내용이 논리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인트로덕션에서 리뷰어들의 충분한 어그로를 끌지 못하면 주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뷰어들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이 개나발로 쓰여져 있으면 저널 끝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고 부정적 멘트를 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연구와 유사한 과거 연구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부터 왜 이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인트로덕션에는 덕지덕지 점철되어야 합니다. 그냥 인트로덕션을 읽으면 리뷰어가 느끼기에 아 맞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 논문에서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네? 아 궁금하다 좀 더 읽어보고 싶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을 제대로 쓰게 되면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도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널 논문의 본문을 쓰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저는 한국에서만 자라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초안을 쓸 때는 먼저 한글로 모두 작성한 이후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영어 잘하는 제 동기들은 바로바로 영어가 머리에서 튀어나와서 적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시간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의 본성을 줄기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전 교내 어학센터 같은 곳에서 영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리뷰어가 영어 가지고 시비 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지도 교수님께 잘 요청하면 과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원어민에게 교정을 꼭 맡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의 요약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널 논문 한번 써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논문은 정성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저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불태워서 빠르게 졸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